그러면 그 시각 요소의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를 정리를 해보면은 간략합니다. 심미적인 부분하고 기능적 부분을 볶아봐요.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이나 휴식, 이런 분위기를 제공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인테리어라고 합니다. 통상 저희가 외식 공간에서 많이 되어지는 내용들이겠죠. 그럼 익스테리어는 무엇이냐? 익스테리어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어찌 보면 익스테리어는 공간을 만든다는 느낌보다는 그걸 통해서 그 기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고객을 유인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와서 어떤 내 브랜드를 알리고 이런 부분으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공학적인 테크니션 부분에서 본다면 인테리어와 같은 어떤 기술적인 면모를 가지기 때문에 익스테리어도 같은 요소로 보면 됩니다.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인테리어에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곳에서 공간이라고 봤을 때 일단은 고정적인 요소와 가동적인 요소, 조형적인 요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고정적인 요소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벽, 바닥, 천장이라고 하는 면들을 통칭하겠죠. 그리고 가동적인 요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가구입니다. 가구를 통해서 고객이 움직이고 거기서 뭐 어떻게 앉고 안 앉고에 따라서 그 공간이 형성되고 모양이 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이제 조형적인 요소로는 어떤 색채 아니면 문양, 패턴. 근데 이런 게 예시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형적인 요소에서 중요한 층고가 높은 매장이냐 낮은 매장에 따라서, 층고가 높은 매장일 때 수직의 패턴을 놓으면은 그 공간은 상당히 이렇게 허하게 보일 것인데, 수평적인 패턴을 간다면 그 공간의 어떤 내용을 잡아줄 것이고요. 층고가 낮다면은 수직적인 패턴이 가는 것이 그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그런 식으로 이 조형적인 요소가 인테리어에서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익스테리어에서 이거는 기능일 겁니다. 이제 고객을 유도하고 지명도를 상승시키고 경관을 창출하고. 일단 요즘에는 트렌드 중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내부보다는 익스테리어인 외부 공간에 더 중점을 두고 브랜드를 알리는 게, 뭐 대표적인 예로 주시 보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인 공간에서는 정말로 물론 그 업의 패턴에 그 운영 그 서비스 패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외부 공간을 통해서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리고 그리고 인지를 시켜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래서 익스테리어라는 부분은 예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지금 뭐 사인 개념하고 달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나플렉스의 간판이 있는 형태에서 지금 LED로 많이 전향된 이 발전된 세상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외관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겠죠. 꼭 이건 필수입니다. 꼭 필요한 건데, 일단 설계도 시방서. 일단 3D 말씀드렸습니다. 왜곡될 수 있다라는 부분, 반드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평면도, 인면도, 천정도, 거기에는 천정에는 조명 배치, 조명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 환경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서는 기능적인 부분만이 아닌 심미적, 심리적 어떤 조형적 요소까지도 인테리어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브랜드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현재 그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어떤 테크니션만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명 그리고 장비의 배치는 반드시 체크해서 다른 리스크를 줄여야 될 것이고요. 설비계통이라면 이거는 BS에 왜 설비계통이냐면 내가 묻어버리면 모르는 것들입니다. 바닥속에 묻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묻혀버리고 내가 신경을 안 써서 모르는 것들이죠. 하지만 문제가 터지면 거기서 터집니다. 물이 타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밑에 백화점 입점을 저는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의류샵들이 좀 옷가게들이 층 밑에 있죠. 이거는 손해배상 금액이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냥 물이 터지면은, 누수가 생기면은 억 단위의 손해배상 금액이 나올 정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개통을 확인하는 이유는 묻기 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파악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미리 보관을 하고 있으면은 발생이 되었을 때 최소한 대응을 할 때 그 부분을 파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비 개통이라는 게 꼭 체크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방서, 이 용어가 좀 웃기긴 한데, 이 뭐 설계 도서가 보면은 일반인들 잘 모르지만 그걸 말로 풀어놓은 뭐 말, 규정, 기준, 방식, 자재의 제조사, 컬러 샘플, 모든 것을 다 설명해놓은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또한 지금 아마 공사를 하시면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볼 수가 없고 인테리어 회사와 인테리어 담당자만 둘이서 공유를 하고 그 계약을 하거나 견적을 내면서 전달을 하는 부분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있는 부분이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매뉴얼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일 수도 있고 운영이 되고 매뉴얼북인데, 매뉴얼북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공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인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서는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인 규정으로 이거는 그냥 매뉴얼북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있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정표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디데이를 가지고 하는 직업이 인테리어입니다. 디데이를 보고 하는 게 인테리어인데 같은 유관보수와 관련된 사람들과 디데이를 보면서 같이 한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간다면은 그게 공정표인데 그렇다면은 분명히 리스크는 상당히 현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표준도급 계약서. 요거가 이제 시방서와 설계도서가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보통 보면은 아마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가맹점주가 되신 분들 이제 도급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제 본사와 그러니까 모든 걸 위임한다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도급 계약을 하고 거기에는 워런티 기간을 1년으로 보장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1년이라는 시간이 강제적으로 그 안에서 처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돌아올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보증보험을 체결을 합니다. 보통 공사 기간 내 공사를 잘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계약이행증권이라는 보증보험을 수수료를 내서 하고요. 그리고 준공 후에는 그 후부터 1년간의 보증을 하는 하자이행증권을 이제 해서 보통 보면 근데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에서 이거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본사에서 보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맹점주들은 여기서는 아마 전혀 이 모든 내용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알면은 무슨 판도라의 상자는 아닐 건데 판도라의 상자가 마치 열려가지고 우리의 치부나 우리의 정보들이 다 오픈돼가지고 우리가 점주한테 끌려다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이 단단하고 단단하다면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을 때 그대로 합리적인 어떤 시공이 되어지고 한다면은 문제될 거는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공개 요청을 하거나 같이 공유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공간 설계 순서는 딱 이 플랜입니다. 컨셉, 조닝, 무브먼트 디펜스, 그리고 플랜이 퍼니처, 어큐먼트, 휴먼 스케일. 일단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내가 꾸미고 싶은지를 정해진다면은 일단은 조닝을 해봅니다. 머릿속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는 주방, 여기는 홀, 여기는 입구, 여기는 화장실. 그런 다음에는 근데 단지 그렇게 가면은 너무 막연하고 실제로도 그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 또한 그것이 사람이 움직이고 아니면 거기서 전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휴먼 스케일,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도 같이 고려해야 되면은 그만큼의 동선을 뺀 조닝이 또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이제 플래닝 이제 도면화 시켜보는 거죠. 도면화 시켜보고 나면 분명히 스케치로는 뭐 30%의 주방 공간, 70%의 홀 공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진 것을 실질적인 스케일, 그러니까 가구, 장비, 사람의 동선까지 고려하고 해서 하나의 매장이 이제 설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 가맹점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확장을 할 때 가맹점주한테 가맹점주한테 공사를 맡길 때 공사를 어떻게 인테리어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를 직접 하도록 맡길지 아니면 그 프랜차이즈에서 직영으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가맹점주한테 직접 업체를 선정을 하게 하면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엄청 편해요. 그 가격 때문에 뭐 트러블이 생길 일이 전혀 없거든요. 디자인도 니네가 마음대로 하고 니네가 원하는 가격으로 니네 마음대로 공사해라 이런 트러블이 생길 일이 별로 없는데 그 가격이나 마감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본사 직영으로 했을 때 그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 본사에서 그 감리비를 따르고 받는 프랜차이즈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 가맹점주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작업했던 거 예시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컨셉이랑 마감재를 결정을 하고 공사를 이제 들어가시는 경우들은 이제 마감재들을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컨셉을 정하고 공사를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를 그 컨셉을 정해놔야 되겠다. 인테리어에 대한 컨셉을 정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마감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다 정해놓고 그 마감제대로 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마감 컨셉을 잘 맞춰주는 업체를 컨택을 해서 그 공사를 하시고 자료를 받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업체랑 계속 갈지 안 갈지를 떠나서 이제 그 시방서라고 보통 하죠. 근데 그 시방서를 평면도 인면도에 표시를 해주는 업체도 있고 그냥 3D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업체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컨셉이랑 뭐 마감 자재라던가 이런 것들이 표시되게끔 해서 시방서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맹점주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대략적인 평당 단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율적으로 공사를 하게 하든 아니면 그냥 그 상담을 할 때 이야기를 하든 평당 단가가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어야지 설득을 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미팅을 했던 이제 그 브랜드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커피 카페인데 그 새로운 카페인데 너무 사람들이 커피에 호감을 보이고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신대요. 근데 막상 공사를 이제 들어가려고 계약하기 직전에 인테리어 공사비를 알아보신 다음에 아, 저 이제 못하겠어요. 아, 저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대표님도 평당 단가를 설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고객님들한테 마음대로 공사를 하라고 얘기를 해도 보통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 거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평당 단가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저는 누가 공사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10평짜리 공사하면 평당 얼마나 나오나요? 이런 질문을 제일 싫어해요. 아파트 공사를 할 때도 뭐 30평짜리 아파트 들어갔는데 평당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마감재에 따라서 가격이 되게 선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평당 단가라는 건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앞서 보신 것처럼 마감재에 대한 결정이 어느 정도 나면은 평당 단가 설정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10평대 얼마, 뭐 20평대 얼마, 30평대 얼마. 근데 이제 이게 10평에서 20평대로 간다고 2배로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평수가 작을수록 평당 단가 대비는 좀 세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는 인건비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실제로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평당 단가를 좀 산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고객이랑 상담을 할 때 전주들이랑 상담을 할 때 평당 뭐 어느 정도 드는지를 좀 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뽑아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아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산정을 해 두셔도 되고요. 직접 알아보고 산정을 해 주셔도 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예외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공사가 있는 경우 건물 상태에 따라서 건물이 완전히 오래된 상태거나 이럴 때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산정이 되겠죠. 그리고 간판, 외부 사인물이 그 지역마다 정해진 사인물이 들어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 지역 특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인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 공사를 엄청 많이 했죠. 이럴 때는 가격이 완전 달라지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에 저걸 에폭시 채널 간판이라고 하는데 에폭시 채널 간판을 쓰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백화점 건물인데 내부에 에폭시 채널 간판을 쓰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간 케이스에 대한 예외 요소들을 인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냥 단지 우리가 뭐 전시관 가서 보는 그림 혹은 어디 공연장 가서 보는 공연 그런 거라고 예술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어디 특별히 가야 볼 수 있는 것이 예술이다라고들 많이는 하시는데 생각보다 저희 주변에 굉장히 친하고 친근하게 볼 수가 있고 이제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예술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문화와 컨텐츠, 문화 컨텐츠가 요즘 저희 삶에서 특히 젊은 세대에서 보면 정말 문화 컨텐츠라는 게 정말 그 젊은 세대들이 더 찾고 더 노력하고 일부러 더 경험을 하고 싶은 경우가 흔하게 이제 SNS나 이런 블로그들을 통해서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화 콘텐츠가 왜 사람에게 중요하냐? 저희 사람이란 동물은 이제 문화의 바탕으로 서로에게 소통을 하고 의지도 하고 많은 내용을 이제 주고받는데
문화라는 것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문화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물론 역사도 있겠지만 이런 인테리어나 설계에 있어가지고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 가구, 뭐 접시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잘 표현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요즘의 추세에도 그런 게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은 보면 이제 요즘의 트렌드를 보면 음식은 기본적으로 다 맛은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시각적으로 이뻐요. 웬만해서는 다 그런데 왜 굳이 사람들이 외곽까지 나가서 서울에서 혹은 시내에서 할 수 없는 걸 하느냐. 특별한 경험 그리고 생각,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공간이라는 게 철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공간에 있음으로써 그냥 앉아서 구경하고 뭐 차 먹고 혹은 뭐 TV 보거나 이런 공간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는 그런 영감, 아늑함, 따뜻함 혹은 그런 포근함을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저희가 이제 그런 아트적인 요소 혹은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죠.